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여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과 맞물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지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인 겁니다. 애초 6월 말 7월 초에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보다 한 달은 늦춰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비대위원 인선과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변경 논의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단 건데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 위원장을 겨냥해 그렇게 한가로우냐며 날을 세웠고 황 위원장을 직접 추천한 윤재옥 전 원내대표도 비대위의 애초 목적과 다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민감한 반응이 잇따르는 건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설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선거가 미뤄지는 만큼 정치 복귀를 위한 정비 시간을 벌 수 있고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와달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지지층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년 넘는 교분을 강조하면서 정치인 한동훈을 언급한 게 한 전 위원장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인사들도 총선 기간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문제 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설을 반기지 않는 기색이 짙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를 함께 치른 비대위원, 당직자 등을 만나며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전열 정비가 더디단 점에서 확고한 팬덤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전당대회 출마 요구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란만큼이나 당권 경쟁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22대 국회 초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축사에 나선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건 시대적 책임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 범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해도 다 자기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승리로 모두 183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차기 국회 원구성 즉시 검수완박 입법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범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번엔 남은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보관입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한다며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경찰 업무 과중, 수사, 재판 지연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치 검찰이 미워서 검찰 걸 뺏어갖고 반대 다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권에서는 새 국회가 시작된 뒤 6개월 안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체계 파괴라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광삼 신임 수석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 수석이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며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수석은 가장 낮은 자세로 넓고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며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들은 얘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보위, 군의관 투입에 이어 급기야는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일단 극약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국내 진료가 가능한데 이 절차를 없앤 겁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 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어찌할 거며 의료의 질도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외국 의사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국민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 공중보건의가 상급병원으로 가면서 정작 보건소는 비대면 진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만약 다음 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골마터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는 게 유일한 치료제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저녁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성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재판부에 낸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증언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해서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상급 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어제 오전 6개 부처 정보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과 동네 의원까지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긴 어려운 만큼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5일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흥인지문에서 시작한 연등 행렬은 종각을 지나 조계사로 이어집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연등회에는 올해 5만 명이 10만 개 연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인지문부터 종각 구간에서 연등 행렬 준비와 시설 복원 작업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 입구부터 흥인지문 구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각과 안국동 사거리 구간은 자정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경찰은 행렬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차량이 지나가게 하고 행렬 준비가 이뤄지는 종로에선 청계천로와 율곡로로 차량을 우회시킬 방침입니다.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와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범죄의 무게를 실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상대방을 여러 차례 고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재판 출석이 예정됐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라힌야후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이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행정 지도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추출 시도는 적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의 기세를 등에 업은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노골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신중 모드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머물렀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론적 입장에 머무는 사이 네이버 추출 시도는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뒤늦게 네이버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2차례 행정 지도를 초법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서비스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노정희,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 안팎에서 천거를 받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50명, 변호사가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혜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경실련 관계자를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 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이 사안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해왔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권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은 8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 76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출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은행이 기업대출 영업 경쟁을 벌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관련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 확보하자라고 하는 기업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에서 올해 0.35%로 뛰었습니다.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0.4%가 넘습니다. 대기업은 0.07%에 그쳤지만 1년 전보다는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보다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며 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거래량과 매수 심리도 개선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아직도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아파트. 지난 2019년 3억 2,5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3.25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달 5억 8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작은 단지로 매물이나 거래가 뜸한데 이번에 5년 만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했는데 2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매수 심리도 지난 2월 둘째 주 이후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1년 가까이 오르고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급격히 오른 데다가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이 예견되며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대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본격적으로 시장 회복을 얘기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르긴 했지만 평년 수준인 5천에서 6천 건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집값 상승도 일부 입지 좋은 곳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기조에다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실물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요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격 상승이라고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망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범현대가의 IT건설 서비스 전문기업 HNINC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 인가하면서 SN그룹 계열사인 태초ENC가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지난 5월 부결된 HNINC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대로 업무를 수행했고 공사 소속 관리자들의 지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측의 재량권은 거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할 나이가 임박했을 때 월급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사업체 10곳 중 2곳이 도입했는데요. 이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업무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서 등을 이동시킬 때 정당성과 협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부당 전직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도서관장인 A씨는 50대 후반이 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정년을 보장받고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정년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인 재단은 전문직 사서 3급 대표 도서관장이던 A씨를 규모가 작은 단위 도서관으로 전직시켰습니다. 직급이 3단계 아래인 사람이 관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재단 측은 임금 삭감 조치로 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려고 업무 경감이 가능한 자리에 전직시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 재단 측이 전직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도서관 규모가 업무량을 결정하지 않으며 A씨는 경력 관리에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당사자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더라도 이런 전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좀 판정을 한 사안이라.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단 측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그 사이 발생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상대방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그제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는 남성의 전 부인인 40대 여성 A씨가 했는데 경찰은 A씨와 그 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 모녀는 최근까지 피해자와 따로 살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지난 8일 밤 지인의 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로 멀어졌던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첫 해외 방문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왕 부장과 한중 관계와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 지역 정세,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중국해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동안 소원했던 한중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중 관계가 단기간에 예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한중 간의 그런 대화와 소통을 확대하고 갈등 사안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이어 중국 내 우리 기업인들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열릴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일본, 중국 측과 최종 조율을 하며 서울에서 회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4년 5개월 만으로 3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활동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견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 찬양가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타고 해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모른 채 노래를 즐긴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북한 내에 K-팝이 확산하면서 과거 신화를 강조하던 선동 방식도 변화를 주는 걸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가 친근한 어버이입니다. 빠른 템포가 인상적인데 군인과 의료진, 조선중앙TV 아나운서들까지 등장한 뮤직비디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 노래로 합창 경연까지 열며 김정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 해외에 알려지며 이 노래를 배경으로 춤을 추는 이른바 챌린지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K-팝을 만들었다는 반응까지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영국 BBC는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람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걸 모른 채 노래를 즐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북한의 선전 방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화성 17형 발사 소식을 알릴 때도 김정은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연출하기도 했고 유튜브를 활용해 북한의 일상을 보여준다며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K-팝 등 한류를 경계하며 외부 문화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선전 활동에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이제 외부 문화에 대해 두 가지로 대응을 해요. 하나는 이제 막는 거가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는 대응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들은 못 보게 하더라도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 하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면 얼마든지 허용하는 거죠.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계속 갈 거예요.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황당한 신화를 강조하던 선대 우상화 작업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투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반발해 단상에 선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파쇄기로 갈아버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이 부결된 뒤 3주 만에 열린 유엔 총회.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인 14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Draft Resolution A/ES10/L30/Rev1 is adopted. 현재 옵서버인 팔레스타인의 정식 가입은 안보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총회는 팔레스타인에 투표권만 빼고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올해 가을 유엔 총회부터 발언권, 의제 제안권, 총회 산하 국제회의 참석권 등을 갖게 됩니다. Famine is settling in by design and by the decision of the Israeli government, killing the most vulnerable among our people, children and women. 이스라엘 대사는 테러 집단에 특권을 주는 건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며 실제로 헌장을 파쇄해버렸습니다. So that you can see exactly what you are inflicting upon the UN Charter with this destructive vote. This is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했고 영국과 독일 등 2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지위 강화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외교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미국 국무부가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의회에 이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낼 경우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현 상황을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하지만 국제법 위반 위험이 있는 무기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공표한 국가안보각서를 이스라엘이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가자 전쟁 중 발생한 여러 사건이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미 국무부 안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안보각서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한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10일 새벽 5시쯤 하르키우 북쪽 지역에서 장갑차 부대를 진격시키며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밤사이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으며 하르키우 당국은 접경지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 보우찬스크 인근으로 1km가량 진입했으며 완충지대 구축을 위해 최대 10km까지 진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테슬라를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테슬라가 뉴욕주 버펄로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녹음과 콘텐츠 저장 공유를 막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버펄로 공장 노동자 14%를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공장에서 노조 티셔츠를 입지 못하게 하고 노조를 만들면 스톡 옵션을 주지 않겠다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윗을 올려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과 달리 항소 법원에선 테슬라가 공장 내 복장을 규정할 권리가 인정됐고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객 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승객을 태운 열차가 팔레르모역 인근 철거 위에서 자재 운반용 철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열차는 사고 충격으로 탈선했지만 다행히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승객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이 가운데 3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자재 운반용 철도 차량은 서 있었고 주변에 근로자 등은 없었던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열차가 제때 제동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으며 신호 제어 시스템 이상이나 설비 도난 가능성, 통신 장애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보잉 747 여객기가 핵전쟁이 터지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공중에서 미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른바 최후의 날 항공기로 개조될 전망입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후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를 교체하는 사업을 맡은 미국 방산업체 시에라 네바다가 최근 대한항공이 쓰던 보잉 747 여객기 5대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들은 신형 E-4B의 본체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현재 운영 중인 E-4B는 보잉 747 200기종을 개조한 것인데 1980년대 도입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 웹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규모 나폴리 국제 만화 축제에서 한국 웹툰과 만화 작품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한국관도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풀하우스와 오쏘메 붉은 끝동 등 한국 드라마로 제작된 유명 웹툰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 만화가가 선보이는 드로잉쇼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해마다 17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나폴리 국제만화 축제에 한국 웹툰과 만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럽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한 7년 전, 8년 전인데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제 한국 문화가 보여지는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적었었는데 K-팝, 한국 만화, 웹툰 이런 것들이 점점 인지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한국관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K-팝 커버 댄스 경연도 열려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내 한류 열풍을 보여주듯 축제가 열린 사흘 동안 한국관은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 10대, 20대 그 청소년, 청년,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이 웹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한복 체험, 그리고 한국 음식,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 웹툰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있는지 그런 세미나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는 한국 웹툰. 이탈리아 내 외국 웹툰 점유율은 현재 일본이 가장 높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콘텐츠 원작인 웹툰에 대한 관심도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한류 실태조사에서 이탈리아는 한국 문화 콘텐츠 가운데 웹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웹툰이 좋은 이유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그림 묘사와 짜임새 있는 줄거리 등이 꼽혔습니다. Oltre al mano coreano, mi piace anche molto il cinema e spero che in Italia diventi sempre più famoso e che vengano trasmessi sempre più film anche qui nelle nostre sale cinematografiche. Niente, leggo dei manga coreani sul webtoon, è molto comodo perché ci sono comunque le nuove uscite, anche serie complete, è molto facile comunque seguire queste serie. 한국과 비교해 웹툰 시장이 아직 크게 발달하지 않은 이탈리아는 모바일로 보는 웹툰보다는 종이로 된 만화책 소비가 더 익숙한 상황.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웹툰 작품들이 대거 소개되면서 이탈리아의 만화 소비 방식도 머지않아 디지털로 전환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Le nuove generazioni sono abituate a fruire dei contenuti sui loro cellulari, sui device mobili e quindi anche la possibilità di leggere scrollando dall'alto in basso le storie a fumetti potrà in futuro diventare una normalità così come lo è in Corea. 이탈리아 웹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이 새롭게 선보이는 문화 프로그램 컬처 인사이드가 오늘 오전 7시 20분 방송됩니다. 첫 방송에는 하이브 미니진 사태로 촉발된 K-팝 성장의 그늘과 범죄도시 4 흥행 독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논란, 가수 김창완과의 인터뷰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 유튜브나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기 동영상의 순위를 매겨보는 속보이는 랭킹도 첫 선을 보입니다. 컬처 인사이드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20분 방송되고 오후 7시 20분에 재방송됩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어도어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에서 요청한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31일 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민 대표가 대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분 80%를 확보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영남루는 보물과 국보로 번갈아가며 지정됐는데요. 지난해 다시 국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보로 다시 승격된 조선 3대 누각 영남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밀양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불립니다. 조선 16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웅장함과 건축미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11살과 7살 형제가 썼다는 영남 제1루와 영남루 두 현판과 당대 최고 문장가들이 남긴 글씨도 볼거리입니다. 모든 조선시대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서 와서 시를 남길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명소이자 아주 중요한 그 자리였습니다. 영남루는 지난해 말 국보로 승격됐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최초 영남루는 고려 말에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3번 불에 탔고 13번이나 지붕을 새로 올렸습니다. 지난 1933년 처음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1955년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1962년 문화재 재평가로 보물이 됐고 지난해 다시 국보가 된 겁니다. 오랜 세월 간직한 사연만큼 보물과 국보로 지정되길 반복했습니다. 영남루 단청 기록화 사업과 영남루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문화재청, 경상남도와 함께 영남루가 국보로서 손색 없도록. 시민들은 국보로 다시 승격된 영남루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보가 한번 됐다가 떨어지고 다시 재승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이번 국보 승격이 아주 훌륭하고 멋진 기회가 된 것 같다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빼어난 건축미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영남루. 국보 승격으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6연승을 질주하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나섰습니다. 상위 6개 팀이 3경기 반 차이로 빽빽하게 몰려있어 매경기 순위표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양시장 기자입니다. 1회 첫 타석에서 김재환이 밀어친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KBO 사상 3번째로 잠실구장 100호 아치를 그린 순간입니다. 김재환뿐 아니라 두산의 방망이는 이날도 거침없이 돌았습니다. 강승우가 4안타를 때리며 공격 선봉장에 섰고 라모스도 홈런 포함 3안타, 김기현과 조수행도 멀티히트로 뒤를 바쳤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대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연승을 달리며 승률 5할을 훌쩍 넘긴 두산은 공동 4위 그룹과 승차를 지으며 본격 순위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기아가 최근 10경기 4승 6패로 주춤한 사이 두산이 8승 2패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1위 기아와 6위 두산의 승차는 3경기 반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2위 NC가 한 경기차 뒤에서 호시탐탐 선두 탈환을 엿보고 있고 3위 삼성은 LG, SSG, 두산에 겨우 반 경기 차로 앞서 있어 한 경기면 순위표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최근엔 특히 연승과 연패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팀들이 많아 하위권 팀도 언제든 다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팀이 요즘 많이 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기분 좋게 끝내기로 이겨서 조금 더 팀 선수들도 분위기가 더 많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섣불리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승부가 매 경기 전개되면서 야구 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충청남도가 우즈베키스탄 동부 산업도시인 페르가나주와 교류협정을 맺고 형제 도시가 됐습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유학생 유치 등 인적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서 이상군 기자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눈을 가린 채 하늘로 뛰어올라 고난도 격파 기술을 선보이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서 펼쳐진 국내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으로 충청남도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Bugungi showimiz juda ham yoqdi. Ayniqsa taekwondo sporti. Ular juda ham chiroyli kombinatsiya qilishdi. Shuning uchun bizda o'ta chiroyli qiziqishlar paydo bo'ldi. Koreya madaniyatiga kelajakda borishni umid qilamiz. 페르가나는 산업과 농업 중심지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꼽힙니다. 두 지방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교류를 통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형제 도시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 페르가나는 올해 안으로 충남에 협력사무소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akolatxona doirasida bizni Farg'ona investitsiya boshqarmamizni vakilligi bo'ladi va u yerda koreyalik hamkorlar bilan demak hamkorlikda yangi iqtisodiy loyihalarni amalga oshirish va qolaversa u yerda Farg'onada mahsulotlarni demak showroomini tashkil qilib eksportni yo'lga qo'yish masalalarida ishlash rejalashtirdik. 충청남도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들에게 안정적 체류 여건부터 취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농업과 산업 분야 생산성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대한민국과의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양국 간에 더욱 그 긴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동력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우즈벡 총리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도 만나 충남에 더 많은 유학생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분야를 넓혀나가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이번 주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옵니다.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수도권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7도, 청주가 15도, 대구가 1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춘천도 22도, 청주 26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